저희 같이 이제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그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에 맞서서 어떤 상품을 갖다 기획하거나 그럴 경우들이 더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 상품들을 작은 기업, 소기업이 그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어떤 중소기업이 해서 의미가 있다 싶으면은 대기업이 금방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일본의 강소기업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1992년부터 2012년까지를 대략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요. 뭐 잃어버린 20년이 왜 왔느냐? 그 인위적인 일본 엔고, 일본에 수출하는 나라니까 엔고, 엔화 값을 내려버리면은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일본 경기가 이제 이익이 많이 나게 되는 거고, 그럼 미국이 손해가 나는 거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프라자 합의죠. 그래서 일본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일본 내에서 돌 데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기는 쉬워졌고 투자할 때는 없고 이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과도한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이 고평가됐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현금이 묶여버리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있는 5개인가 6개인가 되는 가전회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매출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쯔비시, 뭐 내셔널 이런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5, 6개 회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삼성만큼 이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호들갑을 잘 떱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일본 큰일 났다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수출 성장률이 일본의 1970년대 수출 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 이유는 뭐냐? 1970년대가 일본의 고도성장기잖아요.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수출 성장률보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2000년도 중반의 수출 성장률이 더 높다고. 아니 잃어버린 20년이라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거야. 이것을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든 게 일본의 강소기업들이에요. 일본의 강소기업들. 예를 들면 이비덴, 뭐 도쿄 일렉트릭, 무슨 뭐 파세코,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미세 섬유 기술, 최소형 모터 기술, 그 석유화학 정제 기술, 반도체 정밀 설계 기술 이런 것들 있죠.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데 특정 영역에서 카테고리를 잘라서 좁고 깊은 제품 퀄리티를 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일본의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제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뤘어요.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핵심 경쟁력, 일본의 그 경쟁력이 높은 상위 100대 강소기업, 상위 100개 정도의 강소기업들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평균이 56%를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밀 미세 베어링 기술 이런 거 있죠. 아주 작은 베어링 있잖아요. 조그마한 베어링 같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베어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베어링 만드는 기술에 관해서는 일본에 있는 이름 까먹었어요. 어떤 특정 기업이 세계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피해서 그 제품을 만들 재간이 없는 거지. 저는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바는 일본의 강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좁고 깊은 영역을 잘라서 거기서 배타적 경쟁 우위점을 찾아가야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베어링 회사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제조업이 아닌데 나는 서비스업인데 나는 일반 소비재 관련한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제가 일본의 제조업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강소기업들도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것 중에서 어도비라는 회사 아시죠? 어도비. 어도비는 포토샵에 일러스트레이터에 뭐 프리미어 프로에 뭐 이런 포토샵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어도비 그 편집 툴이죠. 편집 툴을 관리하는 어도비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의 2배 반이 더 돼요. 삼성전자의 3분의 1보다 조금 더 돼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전 세계 공장이 얼마고, 예? 그 직원이 얼마고, 뭐, 판매점 생각하고,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삼성전자의 3분의 1보다 더 돼요, 어도비가. 그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작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보다 2배 반이 더 커요.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공장에 뭐, 그런 거보다 어도비가 내는 어도비에 대한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3배 가까이 크다고 2배 반에서 3배. 어도비도 좁고 깊은 영역이죠. 자, 그러면은 좁고 깊은 영역을 잘라나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응? 첫째는 기술 기반. 지금 무슨 일본의 강소기업 베어링 회사, 무슨 뭐 미세 석유 정제 기술, 반도체 정밀 설계 기술, 이런 거는 기술 기반이죠. 이런 기술 기반으로도 좁고 깊은 카테고리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객 기반으로 좁고 깊은 영역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 기반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어도비 같은 경우도 기술도 있지만 고객 기반이 매우 커요. 왜 그러느냐? 어도비는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 그리고 어느 하나의 포토샵을 쓰건 뭐 일러스트레이터건 뭐가 되건 하나 쓰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을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호환성이 벌어지거든. 포토샵을 쓰고 나서 일러스트레이터 써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애프터 이펙트 써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프리미어 프로 써야 되는 거. 다 붙어 있다고. 들어가는 순간 나올 재간이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더군다나 어도비는 그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져가요.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거는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 가치가 생기지만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면은 상실감이 생기는 효과를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잔뜩 만들어 놨는데 내가 프리미어 프로가 싫어서 딴 걸 쓰잖아요? 그럼 그동안 만드는 게 다 헛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나올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카피 하나당 얼마씩 팔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팔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센터라고 해서 다 묶어놓고, 에? 다 사든가, 나눠 사든가. 나눠 사면 엄청 비싸고, 다 사면 한 카피당 한 달에 6만 얼마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컴퓨터 한 대라는 거야. 컴퓨터 한 대당 6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요? 그냥 퉁쳐서도 7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컴퓨터 한 대야. 데스크탑 한 대 72만 원, 노트북 한 대 72만 원, 회사 한 대 72만 원, 컴퓨터 대수 곱하기 72만 원이에요. 일종의 DB 패키지죠, DB. 고객 DB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도 이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례 여러 개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술 기반, 둘째는 고객 기반, 셋째는 과정 기반입니다. 과정 기반. 과정상에서 가치를 만들어 버리면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은 커져 버렸지만 예전에는 아주 작았던 사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니클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니클로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냈어요. 패스트 패션이 뭐예요? 패스트 푸드에서 따온 거예요. 패스트 푸드가 뭐예요? 거기 가서 막바로 시켜서 막바로 먹고 막바로 버리고 떠나는 게 패스트 푸드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가서 싼 값에 사서 하루 있다가 빨지 않고 버리는 거야. 원래 옷은 빨아 입는 거잖아요. 빨지 말아 이거야. 입다가 더러워진 버리고 가서 맥도날드 사 먹으면 또 하라 이거야. 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 유니클로가 맥도날드를 벤치마킹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가격에 균형, 어떤 사람들은 맥도날드가 음식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음식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균형, 자기들 말로 균형감도 있고 가격도 이 정도면 표준화되어 있고 스피드도 있고 전 세계 6만 5천 개의 매장인가 있대요. 6만 5천 개 매장을 동시에 다 커버하고 표준화시키고 이 방법을 유니클로가 맥도날드를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상황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엔 작았지. 그래서 이 유니클로를 보고 같이 따라가게 자라요, 자라. 그러니까 자라도 엄청났었죠, 지금. 자라도 제가 처음에 제가 2006년인가? 이때 막 자라 스타트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이랜드 처음 이대 앞에 나올 때처럼 작은 브랜드였어요. 지금은 엄청난 게 됐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대기업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저는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도 크게 보면 대기업이지만, 대기업에서 어떤 브랜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다 자기를 작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삼성이 아닌 사람들은 와, 삼성 이러는 거지만, 삼성 안에 있는 작은 브랜드 담당자는 스스로를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소브랜드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중소브랜드의 싸움이에요. 밖에서 보면 큰 브랜드지만 들어가면 작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상관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카테고리 킬러가 돼야 돼요. 좁고 깊은 영역에서 나 말고는 따라올 자가 없어야 된다. 이것을 제 수업에서는 독점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잘게 자르고 그곳에서 독점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게 자른 시장을 독점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잘게 자른 시장에 대한 이름표가 있어야 돼요. 이름표가 있어야 돼요. 그 시장을 뭐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성실님 낸 책 중에 에어프라이어 요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요리는 문성실의 119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에어프라이어 시장에서는 문성실의 119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겠죠. 네? 제가 하고 있는 거 240만 사장님들의 성공 여정 지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240만 사장님들이 각자의 성공 여정을 떠나는데 필요한 게 있으시면 중간계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좁고 깊은 시장을 자르고 이름을 붙이고 독점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 이슈를 놓치면, 이 주제를 놓치면 매출이 올라도 불안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 반드시 독점하셔야지 돼요. 어떤 시장을? 아주 좁고 깊은 시장을 독점하셔라. 입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